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건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할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안 사정이 빠듯해 학비도 마련할 길이 막막해서 결국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 먼 친척이 서울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재벌집이라고 수군대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난 그때까진 그런 세상이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다.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대신 부잣집에서 빨래와 청소를 돕는다는 일이 낯설긴 했어도 도시에서만큼은 조금 나은 월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나는 짐을 챙겨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다시 택시를 갈아타 도착한 그 대저택 앞에서 처음엔 숨이 막혔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곳이 있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넓은 정원과 대문이 위압적이었다. 한참 망설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관리인 아저씨가 나와 안내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집의 사모님이 모습을 보였다. 처음 본 인상이 아직도 생생하다. 까만 정장 원피스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얼굴 표정은 냉정해 보이면서도 뭔가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묘한 사람이었다. 당신이 새로 들어온다는 아이로구나라고 낮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투와 모습에 긴장이 풀렸던 기억이 난다. 첫날 사모님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켰다.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남편은 대기업 총수로 바쁘게 지낸다. 자식들은 다 커서 해외 유학이나 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들러서 시끌벅적해질 때가 있다. 너는 앞으로 가사 전반을 돕게 될 거고 다른 가정부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하되 특별히 어린 동생처럼 생각하며 잘 지내자고. 30이 훌쩍 넘는 다른 가정부 아주머니들은 친절했지만 일에 대해선 엄격했다. 이 집엔 규율이 있어. 얼룩 하나 없이 바닥을 닦고 하루에도 침구 상태를 몇 번씩 확인해야 한다. 식탁에 식기가 삐딱하게 놓이면 혼이 나지. 시중 드는 태도도 조심해야 하고 규칙이 많긴 해도 월급이 다른 집보다 훨씬 세니까 다들 참는 거야 라고 귀띔을 해줬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사모님이 내게 직접 밥은 먹었니? 힘들면 말해라 잘 적응해 보렴 하는 식으로 가볍게 권해주실 때마다 난 낯선 서울 생활이 의외로 버틸만하다고 느꼈다. 그 집 식구들이라면 나를 냉담하게 부려먹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사모님은 달랐달까? 물론 일이 쉬운 건 아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점검하고 아침 식사 준비를 거들고 오후엔 장 보러 나가고 저녁이면 가족들 저녁상 차리고 밤늦게까지 씻고 정리하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었다. 그래서 종종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모님이 내게 이야, 너도 이젠 집안을 제법 익혔구나. 수고 많다 하며 웃어주실 때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되고 2년이 됐다. 중간중간 다른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했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장님 사모님 남편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해외 병원에 다녀온 사건이었다. 사모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이 큰 집과 회사를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걱정에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시는 듯했다. 그때 나는 종종 사모님 서재로 뜨거운 차를 내다 드리곤 했는데 사모님이 차를 마시다 말고 나를 보고 고맙다. 지금 내가 고생이 많겠네. 그런데 이 집에서 일하긴 괜찮니? 하고 물으셨다.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네, 사모님.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은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그래,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나중에 내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지창금도 보태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내내 마음이 몽글몽글했다. 20대가 지나고 30대 초반이 되었다. 어느덧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다. 외부에선 나를 재벌집 가정부라고 불렀지만 사실 가정부라기보다 마치 가족 아닌 가족처럼 살고 있었다. 물론 내가 감히 식구라 칭하긴 어려웠다. 그래도 그 오랜 시간 사모님은 내 생일이나 명절이면 옷이나 작은 선물을 직접 골라주시곤 했다. 너 이 색 좋아하지? 나도 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거리라며 몸둘 바를 몰랐지만 사모님은 넌 우리 집에서 수고 많이 하는 아이야. 그리고 내겐 어쩌면 딸 같은 존재이기도 해라고 스스럼 없이 말씀하셨다. 정말 그러셨다. 사모님이 이 집의 실질적 기둥 역할을 하며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남편이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실 때도 집안을 관리하고 자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친척들과의 관계 정리까지 해내는 걸 보면서 나는 늘 존경심을 가졌다. 부를 누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와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사모님을 통해 배웠다. 남에게 불필요하게 베풀 필요 없다는 식의 냉정함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모님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야 한다. 삶이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래서 재단을 세워 기부나 후원 활동을 하면서도 나에게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라고 권해주셨다. 그렇게 20년, 25년이 흘렀다. 나도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었고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정부 동료들도 바뀌고 사장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뒤 사모님이 회사를 물려받아 더 바쁘게 지내게 되었고 사모님 자녀들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대저택에서 사모님 곁을 지켰다.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여기가 내 집이니까. 언제부턴가 정말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 시골에 있던 내 가족과는 별 교류가 없었고 나는 이곳이 가족처럼 느껴져 떠나기 어려웠다. 사모님도 너 나가서 가게라도 하려면 자금이나 가게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다. 더 자유롭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하고 권하셨지만 나는 늘 웃으며 아직은 제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사모님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어느 순간 내가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30년이란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이 집안에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손님 맞이, 행사 기획 보조, 심지어 해외 출장 시 서류 정리까지 함께하는 만능 비서 겸 가정부가 되어 있었다. 사모님도 종종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갈 것 같아라고 농담하며 웃으셨다. 그 말이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이라는 걸 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다.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말기 암 판정을 내놓았다. 믿을 수 없었다.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모님은 큰 모임에서 연설을 하실 정도로 정정해 보였는데 병은 무서웠다. 사모님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 그래도 걱정 말아라. 나는 후회 없이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떠나고 싶어 하시며 차분히 받아들이셨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30년간 내게 친딸처럼 대해주신 분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마음 써주셨고 내 장래를 걱정해 너도 더 배우고 싶다면 학원이라도 다녀라며 지원해 주셨다.
친구들도 너는 재벌가의 시집이라도 간 거냐며 농담 삼아 부러워했지만 사실 사모님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었으면 난 어쩌면 단순한 고용인으로만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날 믿어주고 대소사마다 챙겨주고 내가 아플 땐 회사 회의 중에라도 병실을 찾을 정도로 살뜰히 보살펴주신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니. 이 집에서 함께 숨쉬고 웃으며 지낸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사모님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자 나도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다. 간호사들은 가족분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사모님은 우리 집 식구이자 내 딸 같은 아이라고 소개해 주셨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정한 표정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사모님의 목소리는 갈수록 기운이 빠져만 갔다. 그래도 의연하셨다. 내게 예비해둔 재단과 유산은 모두 정리했으니 걱정 말고 내 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해놨다. 혹시 내가 다른 길을 택하고 싶다면 그 자금을 써도 되라고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다. 난 울면서 사모님이 오래 사셔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했다. 하지만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혹시 모르니 준비해야지. 난 내가 앞으로도 잘 살아가기만 바란다. 나 없이도. 하고 힘겹게 웃으셨다. 그렇게 병원 생활이 한 달 정도 이어졌다. 사모님 자녀들도 해외에서 달려오고 친척들도 병문안을 왔다. 평소에 워낙 존경받던 분이라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모님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듯 하루하루 침묵하는 시간이 늘었다. 의사 말로는 호스피스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난 병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수시로 곁을 지켰다. 사모님이 새벽에 힘겹게 눈을 뜨면 괜찮으세요? 물 드시겠어요? 하고 묻고 사모님은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셨다. 그리고 마침내 사모님은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나셨다. 그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나는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 들었다. 의료 장비의 삑 소리가 멈추고 의사가 임종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셨네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을 때 난 주저앉아 사모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사모님,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더 못해드린 게 많아요 하고 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사모님은 먼 곳으로 가버리셨다. 곧이어 사모님의 아들딸이 병실에 들어와 함께 울었고 친척들이 문상 절차를 서둘렀다. 이 집안의 중심이던 사모님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한순간에 와닿았다. 임종을 지키던 난 빈 병상 앞에서 멍하게 서 있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사모님 없는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사모님이 이미 내게 재정적으로 준비해 두었다는 말을 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큰 상실감이 몸을 덮쳐왔다. 30년을 함께 지낸 분이 내 딸처럼 생각한다며 날 품어준 분이 이 세상에 더는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장례를 치르기 전 시신이 안치된 빈소에 서 있으면 괜히 눈물과 함께 추억이 떠올랐다. 사모님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던 날 내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을 때 사모님이 직접 죽을 끓여주던 날 설날 차례상 준비할 때 사모님이 이젠 너도 우리 집안 전통 음식을 좀 해봐라라고 웃으며 맡기셨던 순간들. 심지어 내가 젊은 시절 한번 결혼 얘기가 들어왔을 때 사모님이 진심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주셨던 장면도 떠올랐다. 그때 내가 저는 아직 사모님 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웃으며 거절하자 사모님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대신 후회는 없기를 바랄게라고 덧붙였던 말도 생생하다. 참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장례는 재벌가다운 규모로 치러졌다.
각계의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수많은 화환이 줄지어 섰다. 사모님의 아들과 딸이 상주로 예를 다했고 나는 그 뒤에서 조용히 빈소를 지켰다. 예전엔 내가 이런 자리에 낄 자격이 있을까 고민되곤 했지만 사모님 생전 너는 나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이니 이런 때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 나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빈소를 지켰다. 신문과 방송엔 사모님 부고 소식이 대대적으로 나왔고 사람들은 고인을 애도한다며 슬픔을 표했다. 그 와중에 나는 내가 알고 지낸 사모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추억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 했다. 며칠간의 장례가 마무리되는 날 관이 운구되어 화장장으로 이동했고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자식들 옆에서 나도 속으로 사모님 정말 이제 가시는 거군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언젠가 사모님이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 방식과 시점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겠지라고 하셨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따뜻하게 날 품어준 분이니 죽음 이후에도 사모님 마음은 내가 알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한편으론 너무 슬프면서도 삶과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장례가 끝난 뒤 사모님의 자녀가 내게 다가와 어머니가 이 집에서 평생 일해주신 당신께 감사하다고 생전에 언급하신 물건과 재정을 남겼다며 유언장을 전했다. 거기엔 사모님이 직접 써내려간 글이 있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넌 내 삶을 스스로 찾아가길 바란다. 30년간 나와 우리 집을 위해 헌신해줘서 고맙다.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음은 진심이다. 부족한 미련이 남을까 싶어 내가 남기는 작은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읽는 내내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그날 밤 사모님 서재에 홀로 앉아 유언장을 품에 안고 서럽게 울었다. 딸처럼이라고 직접 표현하신 그 문장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딸처럼 여겨주신 걸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진심이었으니 그 말도 진실하겠지 싶었다. 지금은 사모님이 없는 이 집에 혼자 남아있다. 사모님 자녀들이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마음대로 지내도 좋다고 했다. 내가 꼭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고 사모님이 남긴 재정적 지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선뜻 떠나지 못하고 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을 내 집처럼 가꾸어 왔으니 여기가 내게 얼마나 익숙한 공간인데 사모님이 살았던 방을 보면 아직도 문을 열고 넌 거기 있니? 하고 들어오실 것만 같다. 그렇다고 평생 이곳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으리라. 사모님의 유언장에도 너 인생 찾아가라는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다. 언젠가 이 문턱을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겠지. 사실 이 집안일 말고는 해본 게 없지만 사모님이 나를 위해 배려해 주신 자금과 그간 내가 배우고 익힌 여러 기술들이 있으니 어디선가 살아갈 힘은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는 그래야 사모님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정원에 나가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꽃들을 살펴보았다. 화단 옆에 사모님이 앉아 차를 즐기던 돌벤치가 있는데 그 위에 사모님의 잔상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다가가 사모님 잘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한 번씩 눈물이 나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볼게요라고 속삭였다. 바람이 살짝 불며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사모님의 대답 같았다. 그래, 잘 해낼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돌아보면 20살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 대저택 문을 두드리며 처음 만난 사모님의 냉정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표정이 생생하다.
그때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사모님은 떠났고 난 여기 남았다. 하지만 울고 있기만 하기엔 사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와 나를 향한 애정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다. 나 역시 사모님이 내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일부터 천천히 짐을 정리해 새로운 준비를 해볼까 한다. 사모님 없이는 이 집도 크게 빛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난 진짜 내 길을 찾아가야지. 사모님, 만약 저 멀리서 날 지켜보신다면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란다. 30년간 사모님 곁에 있던 내가 이제 처음으로 제 삶의 방향을 고민한다. 살림과 가사밖에 몰랐던 내가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모님이 내딛었던 용기와 따뜻함을 떠올리면 못 해낼 게 뭐가 있겠나 싶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사모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은 내겐 크나큰 상실의 시간이지만 또한 내게 새 출발의 문턱이기도 하다. 30년간 나를 딸처럼 대해주신 사모님의 마음을 간직해 더는 길지 않을 내 인생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겠노라 다짐한다. 부디 거기선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언젠가 자립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시길. 그렇게 나는 사모님과의 30년 추억을 품고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여전히 사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수고했다. 넌 잘 해낼 거야. 그래, 사모님. 저도 믿어요. 제가 잘 해내리란 걸요.